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드디어 2024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남짓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2025년에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특별한 토크 라운지 코너를 준비를 해서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내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될지 2025년 대전망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초대한 두 분의 게스트분은 그동안에 저희 채널에서 깊은 인사이트들을 가득가득 나눠주셨던 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홍익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홍익희 교수님은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인 어떤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연구 내용들을 다양한 저작물을 통해서 시장에 공개하시고 독자들을 찾아가셨는데요. 이번에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집필하셔가지고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독자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홍익희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게스트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훈종 대표님인데요. 백훈종 대표님은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독자분들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많이 알려져 계시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자동 투자 서비스 기업인 스매시파이를 운영하시면서 또 비트코인의 투자의 관점에서 또 많은 투자자들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데요. 백훈종 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질문들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인 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크롱님들이 많이 또 떠올리시는 사건 중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이 트럼프의 당선에 의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이 게스트분께도 이번 2024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과 그리고 이 이벤트들이 향후 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건 어떤 걸로 꼽으셨나요? 우선은 4월에 있었던 4차 반감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에 짜여져 있던 코드대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죠. 반감기가 역시 예상했던 바대로 4차 반감기가 그대로 일어났구나.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4월 중에 일어났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올라가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투명한 공급 스케줄 때문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투명하고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통화 공급 스케줄은,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그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반감기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토시 나카모토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가 채굴한 100만 개 남짓 되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터치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똑같이 반감기를 거쳐서 공급량이 반으로 줄었다. 3.125 비트코인 블록당, 이거로 줄었다는 게 일단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겠지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주요한 메인 이벤트였고요.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게 이제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이 최대 발행량인 2,100만 개를 향해 가면서 그 반대편에 놓여있다고, 대척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법정화폐는 공급량을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무한대로 양의 확장을 하잖아요. 결국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어떤 대체 자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화폐의 구매력을 잃을수록 대체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커집니다. 그거에 대체제가 없었죠. 뭐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금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 있고 부동산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투명한 공급 스케줄을 가진 무언가가 나오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드디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1차, 2차, 3차 반감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전고점 가격이 69,000불이었어요. 2021년 11월. 그 다음에 15,000불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올해가 되자 비트코인 가격, 뭐 2023년부터긴 합니다만 2023년에 130% 올라주고 2024년 되자 또 올라주면서 드디어 69,000불 전고점을 뚫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10만 불까지 뚫었습니다. 이제는 뭐 10만 불 시대가 왔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 1억 간다라고 하는 책이 얼마 안 된 책이긴 한데 야 그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의심했던 분들의 그 의심이 와장창 깨졌고 이제는 달러 기준으로도 10만 불을 넘으면서 이러다가 10억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전고점 돌파 10만 불 달성.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긴 한데 저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기업의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 기업의 주가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20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90% 이상 주가가 폭락한 뒤로 20년 동안 횡보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한 거는 딱 하나, 비트코인 매수죠. 좀 약간 전략적으로 매수하긴 했습니다.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어떤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의 재무적 전략 도입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주가가 20년 동안 기존 주가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 이벤트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나도 한 20년 동안 기존 주가를 좀 살려보고 싶어. 20년 동안 기존 주가가 아니어도 한 5년만 기어도 저희 회사 주가가 살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재무적 전략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끈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고 그래서 내년이 더 오히려 기대되는 겁니다. 2025년에는 어떤 기업이 나올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망에 올랐다가 이 주주총회에서 거절당해서 수포로 돌아가긴 했지만 또 나온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상의 규모를 가진 상장사가 또 나온다. 이러면은 뭐 국가적인 채택, 뭐 대중의 채택 이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메인 이벤트가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앞서도 이제 매크로 관련된 요인들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올해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매크로 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교수님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거시경제 흐름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FOMC 열리고 나서 시장이 좀 시달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은 더 좋았습니다. 이게 더 좋았다는 게 시세 분출뿐만 아니라 거래량에 있어서도 주식시장을 최근에는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나스닥의 거래량을 추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거래량보다 또 이제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횡보장이나 하락장에 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자산군 중에서도 변방이 아니고 이제 중심부로 완전히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과거에 비트코인은 금과 동행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인가서부터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금값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근처에 오면 어김없이 선물 시장을 규제를 해가지고 개시정구금, 유지정구금 1년에 8번 올린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활용하는 레버리지 같은 걸 축소시켜가지고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한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도 뭐 몇백 톤씩 되는 금을 투하하는가 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2,000달러를 넘지 못하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마의 2,000달러 선이 깨졌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금이 온스당 한 2,700달러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 잘 알다시피 금, 은, 비트코인이에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러한 대체 자산에 미국의 규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맥혀들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
이전만 하더라도 1온수당 35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온수당 2,700달러가 됐다는 건 50년 사이에 달러의 가치의 99%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리 위기 이후에 달러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금값이나 이런 거는 한 10배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억눌러 놨던 게 이제는 미국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억누르기 힘든 상황으로 진입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미국이 규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금 관련해서 또 교수님 말씀 주시는 거 듣고 좀 궁금증이 또 생겼는데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5년에서 8년 내에 금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추월할 가능성이 100%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이유가 브릭스가 금 매집을 아주 맹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제어를 못하는 게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이 금 수입을 늘림으로써 국내에만 억눌러서 이게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래프가 최근 브릭스 국가들의 금 수입하는 현상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4대 금관리 정책을 씁니다. 그러지 않아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브릭스에서 이번에 금본위 디지털 화폐 계획이 나오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꿍꿍이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에요. 그리고 2위가 러시아입니다. 호주하고 비슷한데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금 생산을 해서 이 광산업체들이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인민은행 산하에 있는 금 거래소만을 통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금의 유통을.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원칙적으로 자국 내로 들어온 금의 해외 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상하이 금 선물 시세를 미국의 금 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켜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해외 팔면 더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중국이 지금 해오면서 뭔가 금에 관해서 이렇게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혹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브릭스의 금본위 디지털 화폐였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시황이나 돌아가는 게 비트코인이나 금 쪽에 아주 우호적인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기대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주셔서 더 잘 또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는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들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올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많이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대표님 보셨을 때 기술적으로나 혹은 펀더멘탈적으로 변화들에서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진입했던 2017년 무렵만 해도요, 이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면은 연령대가 20대 또는 30대 이렇게 가장 많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러면은 60대가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통계를 발표를 했죠. 자기 거래소 고객들 중에 금액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의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 연령대가 60대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의 이 연령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대한 지평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단타를 추종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이 중장년층 분들이 장기적인 목적으로 매집하는 자산이 돼버렸다라는 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만 이거는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제 옆 나라 일본으로 가보면 일본은 대표적으로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무래도 장기 저성장 국면을 겪다 보니까 장기 저금리 저성장을 겪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타파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저리의 자산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해왔던 게 지난 수십 년간의 일본 경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도 들어갔어요. 비트코인 들어간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 가상자산 과세가 지금 일본에서는 시행 중인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15%에서 55%까지 높게 고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안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15%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한 55%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대부분 자산가들입니다. 비트코인을 샀는데 고율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안 파는 사람들이 늘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렌딩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요.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맡기면 이자 준다는 거죠. 근데 거의 5%를 그 확정금리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자산이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보다는 거래소에 묶어놓고 이자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본은. 이게 바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중국으로 가보면 중국도 특이합니다. 중국은 요새 한 최근 5년간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있죠. 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대 간을 아우르는 문제이긴 한데 특히 젊은 세대가 취업도 안 돼. 경기 저성장이야. 결혼도 잘 못해. 돈이 안 모이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해. 부동산은 뭐 쳐다보지도 못할 자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이 핀더더 같은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가 유행했는지 아세요? 금 콩가루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네, 금을 요만한 크기로, 콩만한 크기로 쪼개서 파는 요 병에 넣어서 팔아요. 그거를 몇백 불 단위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젊은 세대의 남녀 간의 선물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선물 종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물 받으면 그렇게 여자분들이 좋아한대요.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녹이는 거죠. 나중에 갖고 있어도 가격이 올라가고, 나중에 내가 뭐 금붙이를 이제 그 주얼리를 만들고 싶으면 녹여서 내가 원하는 목걸이나 팔찌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지금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한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트코인이 또 껴 들어오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은 원래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던 나라인데 홍콩의 ETF를 열어주면서 살짝 문을 열어놨어요. 그거는 적어도 자산가들은 비트코인 사서 외국으로 빼나가지 마라. 홍콩 ETF에 차라리 가둬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근을 주고,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바이낸스 같은 그 역외 거래소 접속이 다 가능합니다. IP도 막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위챗이나 알리바바 같은 데서 P2P로 비트코인을 사서 그걸 그대로 바이낸스로 가져와서 거래가 다 가능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P2P로 비트코인 사요 하는 게 다 중국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한중일 3국, 게다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ETF 나왔고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진국들 위주로도 굉장히 많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찾아온 뉴 노멀 세대. 그 전까지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이었어요. 10년 동안 금리가 내려갔어요.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 제로금리. 이 환경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찾아왔고 고금리, 고물가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 자산을 선택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수들의 플레이 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선별적인 자산만 올라가요. 근데 비트코인이 거기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은 그냥 젊은 세대가 나 한번 단기간에 수익 내가지고 졸업해보겠어. 약간 이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시니어들이 뛰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자산이 되었다. 이게 어떤 펀더멘털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선진국 위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연령대로 봤을 때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국내 투자자들은 뭔가 젊은 층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는 세대는 60대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시작이 됐으니까 투자 관점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호황을 많이 누렸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게 될 텐데 우선 1부에서는 2024년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올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배우거나 느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지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큰 수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비중이 이게 통계로 나온 건데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5.5%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4.5%가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역시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동성이 큰 대박을 노리는 알트코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 3월 달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뚫었을 적에 이때는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 한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너도 나도 소외될까봐 덤비면서 비트코인을 삼으로써 해외보다도 10% 이상 돈을 주고서라도 샀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횡보장이 펼쳐지자 김치 프리미엄이 이 마이너스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횡보 내지 하락세로 들어들면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알트코인이 폭락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박을 꿈꿨던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시장을 떠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그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비트코인까지 죄팔고 떠나면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정석 투자를 하자.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비중을 일단 50%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알트코인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알트코인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에 당연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투자 비중을 저는 사실은 그 패시브 펀드 전략이라고 그래서 그냥 도미넌스 비중대로 가져가자.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한 15, 나머지 25%를 기타 알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감으로써 일종의 기간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하여튼 올해에 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교훈 삼아서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 사실 저도 주변에서 여쭤보는 분들이 아니 알트코인 이렇게 잘 가는데 왜 비트코인 사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조정장을 겪어보면은 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성 때문에 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데 결국 그 선택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은 치명적인 어떤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크롱님들도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도 알트코인 일단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마켓캡만 하더라도 2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 2만 개 중에 어떤 게 오를지를 아는 거가 중요하겠죠. 알트코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알트코인 투자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인 자산이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였죠. 이 촬영 기준으로 어제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주식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알트코인도 다 빠졌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기준금리는 예정대로 내렸지만 내년 기준금리가 3회였는데 2회로 줄어들 수 있다.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산의 어떤 쏠림 현상이 심화됩니다. 저는 이걸 이제 갈놈만 간다. 될 놈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될 놈만 될 거라는 거가 과연 뭐가 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연말 그래서 내년 초는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지를 연습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근데 요즘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이 사이클론에 갇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 사이클들을 봤을 때 2025년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년이 될 거다. 대상승장이 올 거다. 연말이죠. 2025년 연말이 되면은 신고점을 형성할 거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되면은 다시 윈터가 시작된다. 이제 이게 사이클론입니다. 지난 3번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확률이라는 거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많이 베팅을 하면 할수록 그 확률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3번이 지났죠. 4번째가 됐습니다. 사이클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그 4번째 사이클을 노는 동안 3번이 다 그랬다 그래서 4번째도 그렇게 될 거냐. 그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률. 내가 주사위를 2개 던졌다. 그래서 가장 큰 확률은 뭐냐? 7이 나올 확률이에요. 6, 1, 1, 6, 5, 2, 2, 5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롱테일, 확률이 가장 작은 거는 1, 1도 있고 6, 6이 있겠죠. 이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합 중에, 36개의 조합 중에. 그러면 그게 나올 확률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던지면 던질수록 그게 나올 확률이 늘어난다고요. 이번에 4번째 사이클을 지나서 비트코인이 또 2025년 말에 신고점이고 2026년에 떨어진다라는 게 반복될 거냐는 확률은 점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거시경제적으로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트렌드, 어떤 지금 행동 양식을 보고 있는지 보고, 결국 반복되는 건 사람들의 심리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2021년, 2017년처럼 오르려면 기준금리도 많이 내려오고 양적 완화도 막 진행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막 거품이 쌓여야 돼요. 그러다가 거품이 확 무너지고 이제 그 이듬해에 윈터로 가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거냐?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아직까지도 뭐 미국도 경제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허덕이고 있긴 하지만 다시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금리는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중 유동성이 다시 어떤 자산으로 확 쏠려서 거품이 확 쌓이다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복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2025년에 정말 고점일까? 아니면 2026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축은 2025년 뭐 연말까지 안 가고 급격하게 올라서 한 뭐 중반쯤에 급격하게 올라서 그때부터 무너진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트렌드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사이클론에 갇히지 말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사이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대다수의 플레이어들이 그걸 믿고서 같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수없이 나타날 테고 어떤 흐름들이 또 어떻게 시장의 어떤 큰 파동들을 바꿔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을 스스로 분석하고 변화를 파악하자. 이렇게 또 대표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부 마지막 질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크롱님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적립식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비중을 도미넌스 비중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끈기 있게 가져가려면은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진정한 가치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한 확신이나 동의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책도 보고 여러 유튜브 방송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가격 많이 올라가는데 조정을 받고 변곡점이 오면 그때 사야겠죠? 라는데, 사실 그 변곡점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식처럼 쌀 때 사고 내가 비쌀 때 팔겠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은 비트코인은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즉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거 그렇게 하시려면은 오히려 저는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꾸준히 사면서 정말 팔지 않겠다. 팔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제 얘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이버 내슈빌 컨퍼런스에서 네버 셀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트럼프 얘기가 우리 또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원칙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계속 팔지 말고 또 좌우창펀 같은 경우도 10만 달러 밑에서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스스로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자들이 늘 가져가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순환이 뭐냐면요. 제가 스스로 삶에 만족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뭔가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선순환이라는 건 바로 대비를 해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매수한 자금이 대출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 돈은 내가 한 1년, 2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맞나? 원리금을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내 뒤에 앉아있는 부장을 진짜 한 대만 때리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선순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만족을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미래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해지는 거지. 그게 안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만 보이잖아요. 출렁출렁 거리는 가격을 쳐다보고 있으면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가격만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막 이제 잔소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집에.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만 내려갈 때 막 그런 관련 기사 저한테 막 보내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겪다 보면 이제 자기도 그 믿음이 깨져요. 그러면 팔게 되는 거예요. 팔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팔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포모가 오는 순간이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면 또 다 올라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잘못한다. 그러면 또 내려요. 이렇게 파도를 거꾸로 타게 되면요. 이제 계좌가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홍기 교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 사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개수를 늘려가야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지 샀다 팔았다 하면은 잘못해서 파도 거꾸로 탔다가 오히려 패가망신하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적어도. 비트코인은 15년밖에 안 된 신진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어떻게 해석하냐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놓고 그 거액을 들여서 사셨으면 사놓고 그 앱 지워버리고 까먹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격 떨어질 때마다 더 사고 정기적으로 사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일단 선순환 하십시오. 내가 일단 삶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놓고 그 다음에 급전이 필요한 일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시던지 아니면 지금 사셨다면 선순환을 빨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안 팔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말씀이 이제 연결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서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24년을 정리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2025년 전망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2025년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변수들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크롱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먼저 홍익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을 자기가 100일 이내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선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브릭스가 무역 통화를 만들고 동시에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서 쓰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브릭스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아마 비트코인 시세를 끌어올리는 뉴스들이 이제 종종 브릭스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이제 큰 변수 중에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미국과 브릭스 간에 비트코인 매직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전략자산 비축 법안이 통과되고 브릭스와 미국 간의 비트코인 매직 경쟁이 시작되면 그 자체로서도 이게 비트코인의 큰 호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하면은 이제는 우리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 지금 이자 한 푼 안 붙는 금이 미국 국채나 다른 자산을 대신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발생하지만 이자 한 푼 안 붙는 금을 외환보유고에 담는다는 게 이게 일종의 전략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요새는 금값도 계속 올라주고 있고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우리도 그거를 전략자산으로 채택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아마 내년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교수님께 이 전략자산 비축 법안 통과 여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백훈종 대표님이랑 얘기 먼저 나누고 한번 공통적으로 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2025년 비트코인 시장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나스닥과 디커플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뭐 90% 이상 나스닥 상관성이 붙을 때도 있고 좀 낮을 때는 40%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2025년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완전히 디커플링 그러니까 상관성이 깨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채금리 엄청 올라가죠. 이 10년물, 2년물, 초단기 금리까지 다 올라갑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채 트레이더들은 국채 투자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원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3.3%다 예를 들어서 PCE 기준으로 그러면은 PCE보다 적어도 1%는 더 국채 수익률이 나와줘야 즉 이자가 나와줘야 투자할 만하다 이러면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결국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린다.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확실한 것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쪼개서 보면 나스닥 지수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주도의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5년 전의 전고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만큼 회복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연일 신고까지 않습니까? S&P 500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나스닥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게 지금 AI 기반의 빅테크들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빅테크가 더 이상 위험자산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필수 투자 자산이 돼버렸어요. 미국 기관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몰리는 거죠. 돈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안전한 것, 강한 것, 경화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과연 주목을 받을 거냐, 채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이제 질문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저는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떨어져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경화다 이거는. 엄청 강력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스닥 지수의 PER을 보면요. 나스닥 지수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순수익 대비 주가를 이제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 PER 지수를 보면 2008년대 그리고 2000년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에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더 이상 싸지 않아요. 싸는 건 아니에요. 이게 거품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고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싸진 않다. 그게 일단 1번. 그리고 미국 주식의 쏠림 현상도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이 서학개미들 뉴스 연일 나오죠. 해외 주식 계좌 가지고 계신 분의 90%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게 지금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단편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점이다, 과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꼭 내년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뒤에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다가 이제는 한 번은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이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같이 떨어지느냐, 같이 미끄러지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디커플링해서 비트코인 혼자 가느냐. 이제 저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비트코인이 그냥 리레이팅 받아서 혼자 갈 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 있어요. 주식은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펀더멘탈, 뭐 수급, 유동성 이런 모든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냥 비트코인은 그냥 불확실성에 그냥 안전 자산, 안전 마진, 대체 자산으로서 그냥 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식도 잘 안 될 것 같아. 국채 못 믿겠어. 그러면은 뭐가 좋아? 라는 질문에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이 대답이 된다면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요거를 저는 2025년에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확연히 다른 자산으로서 발돋움을 하고 본인의 정체성들을 훨씬 더 확고히 해나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좀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략자산 비축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기사들을 한번 보면은 스콧 베센트와 신시아 루미스가 실제로 만났다라는 기사들과 더불어서 이후에 바로 신시아 루미스는 2025년에 비트코인의 해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이 시장의 기대감들을 좀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이 전략자산 비축 법안 통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통과 가능하다고 보고요. 설사 이번에 통과가 안 돼도 이거는 다시 보완을 해서 계속 발의될 수 있으니까는 뭐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략자산 비축이라는 문제는 좀 이 스토리를 짚어보면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던진 얘기예요. 그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만 해도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전략자산 비축인데 트럼프로서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탁 던지고 내려갔을 때 뒤이어 등단한 루미스 상원의원이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의 논리로 포장한 게 바로 그걸 가지고 미국의 정부 부채를 갖겠다는 거거든요.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미 20만 5천 개의 몰스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준 산하에 12개 지역 연준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는데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 지급준비금 중에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하면 5년 사이에 100만 개를 모을 수 있고, 그게 20년이 지나면 미국 부채의 절반을 갚을 수 있고 바로 그게 해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매년 2% 이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달러의 설계 속에 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매년 55%씩 올라왔던 거니까 충분히 부채를 갚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마이클 스트레지의 그 CEO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 후에 루미스 상원의원이 20년 동안 보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연평균 30%씩만 올라가도 개당 1,300만 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봐서 그 정부 부채를 갖겠다는 게 막연한 어떤 공상 속의 스토리는 아닌데, 그랬던 이 전략자산 비축 문제 최근에 불거진 게 이제 브릭스가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위성이 더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정부 부채 갚는 데의 주요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뿐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겠다. 특히 달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될 아주 강인한 추동력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로보 그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압박을 받을 거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 대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 간다라고 그 양반이 전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서 비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논리적이고 뭔가 여러 가지 정황들도 받쳐주는 가운데서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들과 확신이 좀 더해지게 됐는데요. 대표님은 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할지요?
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2025년 통과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시아 러미스는 이제 100일 안에 밀어붙이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상원을 통과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상하원 다 이제 공화당 다수가 돼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게 예전보다는 쉬워지긴 했습니다만 상원의 특성 때문인데 이 상원의 중진 의원들은요. 디지털 자산, 뭐 AI 이런 혁명 기술에 관련된 법안들은요.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최대한 임기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회기 뒤로 미뤄서 처리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전에 처리되는 법안들은 뭐 훨씬 더 좀 고전적인 것들이 많죠. 지금 이제 근데 미국도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고 뭐 군비, 뭐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먼저 하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관련법은 좀 뒤로 미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25년 내 처리는 조금 더 힘들 것 같고 2026년까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2025년에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연방정부 단의 전략적 비축자산 채택보다 먼저 주정부 단의 채택이 먼저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먼저 법안 발의해놨죠. 얼마 전에 텍사스 주의회도 발의해놨죠. 이렇게 주정부 단에서 먼저 전략자산 채택을 하면 이제 그 주간의 경쟁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연방정부 단의 이 채택으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도 이제 압박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해 줄 가능성. 그래서 2025년에는 주 단위, 2026년에는 이제 전체 연방정부 단에서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채택. 요게 좀 더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이고 결국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대표님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좀 더 이게 약간 자기 충족적 예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큰 쪽에 저는 쏠려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을 사실은 저도 내년은 약 50대 50 정도로 사실은 가늠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100일 안에 돼야 된다라는 좀 압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일 안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가격이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커뮤니티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 지정학 관련된 부분들 좀 여쭤볼 텐데요. 내년에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휴전을 선언을 했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뭔가 약간은 일시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인데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는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칠 영향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지정학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금방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인 요인 중에서 이게 몰수 불가 통화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군보다도 회복 탄력성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후에 이거는 확전으로 치닫기보다는 종전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우려되는 건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확전 여부가 이게 트럼프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생존을 절대적인 가치로 갖고 있는데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간에도 이란은 전쟁을 피했지만 이스라엘이 자꾸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 요인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궁극적으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서부터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이었었는데 사실 과거에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미국의 어떤 전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그때 그 안이 왜 나온 거냐면 바로 북한이 이란의 핵시설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권 자체가 굉장히 극우 정권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석유 가격이 뛰고 그러면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게 코인 가격에 미치는 이제 악재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비트코인은 회복 탄력성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더 빠르다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지만은 그 회복하는 속도는 비트코인이 빠를 겁니다. 네, 그러면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2025년에 또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는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집권해서 그 감세 정책과 그 고관세 정책을 그의 공약대로 시행한다면 트럼플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가게 될 거고, 이 고금리 기조는 모든 자산군에 이건 악재예요. 그래서 내년도 매크로는 쉽지 않은 그런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단 미국과 브릭스 간에는 브릭스가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트코인 매집 경쟁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도에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움직임이 뭐 주정부 차원이건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이건 이게 본격화되면 다른 나라들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일부는 부정적이지만 또 다른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좀 관찰을 하면서 어느 쪽이 우세하게 작용할지 한번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미래, 우리가 뭐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등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흐름들은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시시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 변화의 어떤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과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그리고 매크로 트렌드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대표님과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볼 텐데요. 내년에 어떤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더 부각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2025년은 2024년에 있었던 반감기에 따라서 반으로 줄어든 공급량 그리고 늘어난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수요는 어디서 오느냐? 이제 누가 저한테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가요? 물어보면 반감기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라가게 해주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대편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바로 돈의 수도꼭지죠. 돈의 수도꼭지는 잠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정화폐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인기 영합적인 그 정책을 펼치면서 마치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겠죠. CPI라는 지표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치 인플레이션은 한 2, 3%밖에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프로파간다를 펼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관들은 국채 금리가 4%밖에 안 되더라도 CPI는 3%니까 실질 금리가 1%는 된다고 생각하고 국채를 사주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을 펴야 돼요. 뭐 멕시코 국경에다가 벽을 짓는다.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 때 그냥 관세로 돈을 걷겠다. 멕시코에도 관세로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1기 트럼프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결국 국채 찍어내서 돈 조달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허덕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돈 풀어서 국민들에게 이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펴야 될 거고요.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려고 하고요. 이미 뭐 몇 조 위안 단위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글로벌 M2 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나스닥과의 상관성 90% 이게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M2와의 상관성은 저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광의 통화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같이 오르고 이 상관성이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2025년에도 전 세계 글로벌 M2 증가량은 꺾이지 않고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과 뭐 금과 뭐 기타 등등 자산과의 상관성을 깨질 수 있어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금리 관련해가지고 이게 금리가 유동성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유동성이 꺾이면서 이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또 두려움을 느끼시는 크롱님들도 계실 텐데 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그 흐름에서는 결국은 M2 글로벌 광의충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유동성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2025년 최고의 투자 전략을 좀 소개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하면 될까요? 2025년 연말에 신고점을 이제 또 비트코인 신고점이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건 엄연히 존재하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만약에 연말이라고 본다면 그 전까지 해야 되는 최고의 투자 방법은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겠죠. 네,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 제일 좋은 두 가지는 병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적립식으로 살아. 어차피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거의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들이 많으실 테니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내 월급을 받았으면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사는 그 플랜을 딱 세워놓고 그냥 내 판단이나 어떤 의사결정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하면 제일 좋은 거 저가 매수. 바이 더 딥이죠. 떨어질 때마다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사면은 사실 재미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돈이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가격 막 올라갔는데 살 시기가 왔어. 또 사야 돼. 근데 지금은 좀 안 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럴 때 약간 현금을 비축해 놓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그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정확히.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사기 위해서 현금도 약간 가지고, 유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죠. 그래서 DCA, 적립식 매수, 그리고 바이 더 딥, 저가 매수, 요거를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 그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많은 분들이 또 가격이 하락하면은 오히려 무서워서 또 패닉 셀링을 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조금씩 계좌가 정말로 흘러내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내 계좌는 오르지 않았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이 투자 전략상으로 바이 더 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좀 반대의 어떤 테크트리를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도 최고의 투자 전략 좀 여쭤볼 텐데 알트코인까지 같이 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도 우리 백 대표님하고 다르지 않아요. 현란한 기법을 찾아서 하는 투자보다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게 적립식 장기 투자입니다. 우선 이게 장점을 보면 우선 매입 단가를 평준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게 분산 투자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적금 들듯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목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하여튼 한마디로 마음 편하게 평생 갈 수 있는 투자니까 이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투자인 기타 알트코인 투자는 하시되 비중을 전체 자산의 25% 이내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5는 이거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시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해 연초만 해도 유망하다는 테마들이 이렇게 전망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의 그 6단계 업그레이드 계획이 진행되면은 아마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코인과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경쟁도 치열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레이어 1 코인의 압승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거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서 대장 코인인 솔라나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테마에 들어가면 인공지능, RWA, 그 다음에 뭐 데핀, 민코인 이런 것들이 유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상대로 유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치고 나온 게 지금 디파이예요. 그리고 트럼프 아들들이 이미 디파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탈중화 금융이 생각보다는 강세로 치고 나왔는데 근데 이런 테마별 코인의 특성은
이게 힘을 써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게 순환매 성격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막 오른다고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미 유행이 다른 걸로 옮겨가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거는 주식처럼 한마디로 샀다 팔았다 하는 코인들이에요. 길드 코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박을 꿈꾸는 아마 사막의 바늘도 하나 정도 찾아보시고 이러한 유망화되는 거 한 4-5개 선정해서 한 5% 정도씩 이렇게 비중을 나눠가지고 그 중에 대장코인이나 성장성이 높다고 하시는 거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미를 거기서 풀로 채우시고 나머지 75%는 정리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열의는 굉장히 있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포모나 이런 퍼드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빨리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거의 대부분은 실패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을 드릴 때는 뭔가 우량한 코인들, 대장주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 알트코인 비중을 비트코인 대비로 좀 많이 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강조드리는데 교수님께서 그 전략들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또 다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크롱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백훈종 대표님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정점을 찍는 건 언제가 될지와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시점 대비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2025년 연말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론에 갇혔다가는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돼서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어떤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격은 저는 모 방송에서 100만 불까지 간다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그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송이었군요. 5억 간다고 했다가 그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 100만 불 간다 그랬어요. 점점 제가 이렇게 낚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명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방은 열려 있고, 이 어떤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 홍익희 교수님 말씀하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이 정말 현실화되면 저는 100만 불까지도 열려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게 그냥 뭐 흐지부지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주 단위에서의 소극적으로만 이제 실행된다 이러면은 뭐 20만 불 이 정도까지 가고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클론에 따르면은 그래도 46,000불, 그러니까 반감기 때 가격 46,000불보다는 한 3배는 가야 정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 15만 불, 20만 불까지는 간다.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플러스로 얼마 더 갈 거냐, 요거는 어떤 수요를 일으키는 이벤트에 달려 있다,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시기 전에 홍익희 교수님이랑도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나눴던 게 결국은 비축 자산으로서 채택을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클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도 최근에 이제 주변에 또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50만, 60만을 얘기하시는 의견들도 생각보다 꽤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가격의 어떤 영향에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을 때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대략적으로 15만에서 20만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떤 호재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내년 대세 상승장 시기와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승 자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취임해서 한 5개월 되는 시점이 상반기인데 아마 여러 가지 암호화폐 정책 지원들이 발표되면서 시장을 좀 달구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보고서를 저는 좀 신뢰하는 편인데,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일 때 1억을 돌파할 것을 예견했던 보고서예요. 그리고 5월달 보고서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20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그랬고, 최근에 거기에 애널리스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빠르면 비트코인이 연말에 12만 5천 달러 간다. 늦더라도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까지 간다. 그리고 내년에 20만 달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사가 계속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요인들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유를 꼽았는데 전 이 얘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장세가 좋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 모두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저도 내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과 대표님께서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신이 있어야 장기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 그 진정한 가치에 동의를 하려면 이거를 가치 투자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지? 언제 팔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꾸준히 사모은다는 생각으로 이걸 팔지 말라는 얘기는 정말 제 얘기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내슈빌 컨퍼런스에서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아주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는 테이크 리스킹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그 MSTR 주식이 올라가면 거기에 성이 안 차서 파생 상품 레버리지 2배, 3배 찾아서 가요. 그런데 파생 상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물 비트코인의 2배, 3배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선물들을 로로보를 계속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상 비용도 들고 생각보다 2배, 3배 못 쫓아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게 큰 변동성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한 레버리지나 인버스, 특히 선물 시장 같은 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로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시장에서 더 위험한 걸 찾는다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아마 엄청난 포모에 시달리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2024년에 마음을 다잡으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같이 앉아 계신 두 분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디폴트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쉬운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운명 공동체론이 돼버리죠. 이런 기회가 나한테 왔다. 이러면은 이건 나의 운명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트코인에 속임에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거 투자해봐라. 알트코인이라고 이거 뭐 새로운 거 내가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분들 나오면요. 그게 바로 과열된 지금 딱 그 양상이거든요. 국내에도 그런 알트코인, 김치코인들 만들어서 쉽게 사람들 모아서 선동하는 사람들 막 나오고 신문지상에서도 나 알트코인 요거 투자해서 대박 났다 하면서 막 부자 됐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이러면은 그럴 때일수록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기회는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 그게 디폴트다. 원래 나한테 그런 기회 잘 안 온다라는 거 항상 까먹지 마시고요. 황금률, 내가 사회에 또는 뭐 내 주변에 가치를 제공하면은 돈은 따라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도 내가 쉽게 어떤 전문가들 말 막 취합해가지고 요렇게 될 거라고 대충 생각하고 투자하시면은 그 수익이 저를 안 따라옵니다. 내가 홍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내가 하락장을 때려 맞아 본 만큼 굳은 살이 배기고 내가 점점 더 단단해진 투자자가 되면서 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 연평균 60%에 달하는 가격 상승률 내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가 완성이 됩니다, 나로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전념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최대한 월급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 수익률이 저를 따라와요. 근데 욕심 부리고 타이밍 재려고 그러고 이렇게 좁혀가지고 언제 팔까 언제 살까 요거를 고민하면은 고민할수록 그 수익률이 나를 떠난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건 인생에서 새겨야 될 덕담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면 대부분은, 정말 거의 대부분은 실패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자산을 갖다가 그 가치를 믿고,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대표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 자산의 가치를 믿고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들과 꾸준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났던 부분이 이 포모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 이득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못 누린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에 어떤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 가시면은 굉장히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두 분 모시고 굉장히 좀 귀중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너무 깊은 인사이트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정말 지정학적인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그리고 내재 가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크롱님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희 교수님과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정말 2025년에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 비트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성과들 내시고 행복한 가정 잘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희 교수님 그리고 백훈정 대표님과 함께한 토크라운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